너무나도 비싼 가격 때문에 레오파르트 2를 포기해야만 했던 슬로바키아가 결국 해답을 찾았습니다. 당장 전차 보강이 시급한 슬로바키아가 찾아낸 대안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K2 전차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조금 다릅니다. 슬로바키아가 노리는 K2 전차는 한국으로부터의 직도입이 아닌 폴란드제 K2 전차입니다. 슬로바키아는 단연간 전차 전력 보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싼 가격으로 인해 독일제 전차를 포기하고 한때나마 스웨덴의 CV 90 장갑차의 경전차 파생형을 도입하려 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당장 필요한 전차 전력이 절실했지만 마땅한 전차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슬로바키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일부 물량을 자신들이 확보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매우 가까운 거리를 형성하고 있고 그만큼 생산된 전차를 신속하게 납품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를 거쳐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슬로바키아의 전략적 행보와 이에 따른 한국 방산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단연간 신규 전차 도입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구린 성능으로 인해 불타는 소련제 전차라 불리는 T-72 계열을 주력으로 보유한 슬로바키아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차 도입이 늦어지면 심각한 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슬로바키아 육군이 고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AS는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슬로바키아군 당국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오죽하면 슬로바키아는 스웨덴이 CV90 장갑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파생형인 CV90 120T를 도입하려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육군이 CV90 장갑차를 사용하고 있으니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전차라도 도입한다면 그만큼 정비 소요나 보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전차는 경전차일 뿐입니다. 절대로 주력 전차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요. 스웨덴의 CV90 120T는 일반적인 경전차와 달리 12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 있어 경전차 중에선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주력 전차를 상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경전차는 어디까지나 얇은 장갑판과 상대적으로 빈약한 화력으로 인해 적 전차와 맞상대를 할 수준은 아니며 같은 120mm 활강포를 장착하더라도 체급의 한계상 절대로 주력 전차 수준의 화력과 전투력을 내는 것은 무리입니다.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120mm 주포를 사용하더라도 반동 흡수나 차체 내구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바키아는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주력 전차 보강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폴란드를 통한 K2 공급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 과정에서 1차로 180대의 K2 전차를 도입하고 이후 후속 물량은 폴란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전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초에는 폴란드 국방부 및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K2PL 전차가 생산될 현지 군수 공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전차 생산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평가했으며 곧 양국 간의 2차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내에서 생산되는 K2PL 중 일부 물량을 자신들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며 협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K2PL은 기존의 K2 전차를 기반으로 폴란드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추가하여 하드킬 APS와 원격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하고 정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 등을 추가한 개량 버전입니다. 당연히 성능 측면에서 스웨덴의 CV9120T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A8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전차로서 현재 자유진영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전차 중 러시아의 주력 전차를 제압하는 데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120mm CN08 활강포를 사용하며 텅스텐 날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는 전차들과 대등 이상의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투 중량이 60톤을 넘기지 않는데 이러한 중량은 동유럽 지역에선 매우 큰 전략적 강점입니다. 사실 K2 전차의 전투 중량이 M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2 등 다른 경쟁 전차보다 가볍게 제작된 이유는 한국군의 도하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전 지역의 특성상 하천이 많은 한반도에서 전차와 공병의 협업이 중요했고 개발 당시 우리 군의 도하 장비 능력을 고려하여 60톤을 넘기지 않도록 설계하였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차가 너무 가벼워 방어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차 중량의 상당 부분은 장갑판의 무게가 차지하기 때문에 전차의 중량 감소를 두고 방어력을 지적하는 시각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차의 중량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 특정 지역에선 기동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 동유럽은 무거운 전차들의 기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한국군의 도하 여건을 감안하며 설정한 60톤 이하의 전차 중량이 되려 동유럽 일대에선 기동성의 강점을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차세대 전차인 K3 전차의 중량도 유럽 일대의 수출을 고려하여 60톤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여기에 현대전장에서 전차의 천적으로 부상하는 무인기를 제압할 전자전 장비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하드킬 APS까지 탑재되었으니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도 전천으로 활약할 K2 전차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통해 라이선스 생산된 K2PL이 슬로바키아로 수출된다면 한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K2PL은 폴란드 내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무기를 도입하면 각 전차마다 일정 수준의 라이선스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가 자신들의 배치할 전차 이외에도 추가로 다른 나라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 수량만큼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전차 조립은 폴란드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한국산이면 당연히 그만큼의 원자재 가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폴란드의 방산 역량과 산업 인프라를 생각할 때 설령 라이선스 생산을 하더라도 모든 부품을 자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어려우며 충분히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차라면 슬로바키아가 원하는 시점에서 전력화가 가능하여 계약 체결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전차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과 독일 방산 특유의 느린 납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패전의 위기에 내몰려 있고 유럽 전체가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독일제 전차를 막연히 기다릴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데요. 굳이 슬로바키아가 K2PL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우수한 성능의 K2 전차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슬로바키아가 K2 전차를 도입한다면 동유럽 일대는 K2 전차의 안방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이외에도 K2 전차를 고민하는 대표적인 동유럽 국가는 루마니아입니다. 이미 지난해 K2 전차의 실사격 검증까지 진행한 루마니아는 사실상 최종 승인만 내리면 전차 도입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까지 K2 전차를 도입한다는 사실은 루마니아 정부가 K2를 최종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유럽의 지도를 살펴보면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는 모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상호 간에도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슬로바키아와 직접 국경이 닿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국가 사이에 헝가리가 위치하고 있을 뿐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동유럽으로 군사력 확장을 시도한다면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일종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각국의 주력 전차가 완전히 다른 체계의 전차로 구성된다면 세 나라는 서로를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반대로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를 비롯하여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등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K9 실사격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군사적 교류를 증진하고 자주포 운용 교리를 주고받으며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화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K9의 사례는 전차 분야에서도 동유럽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즉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연달아 K2 전차를 도입하고 국경 지역에 실전 배치한다면 K2
K2 도입을 고심하는 루마니아도 전략적 관점에서 K2 도입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K9 유저 클럽에 이어 K2 유저 클럽이 창설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음은 25년 3월 31일 한국군 피하식별 장치 영상입니다. 한국의 피하식별 장치가 놀라운 것은 미국이 제공하기를 꺼렸던 최신 암호화키 기술을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은 어떻게 이 모드5 IFF 체계를 구축했을까요? 이 의문의 시발점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중전 가운데 아군기를 적기로 착각하여 오폭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영국과 독일 모두 엄청난 파일럿을 잃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전장에서는 최소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최초의 피하식별 시스템이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신호발사 응답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레이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더 복잡해진 전자전 환경에서 IFF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적의 전자전 교란과 해킹 시도가 들어가자 결국 IFF도 모드5라는 첨단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미국의 피하식별 장치 기술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미국의 피하식별 장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기술과 최첨단 암호화 기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군사 핵심 장비입니다.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최신형 IFF 시스템인 모드5는 AES 등 최고 수준의 군용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킹과 전파 방해에 대한 뛰어난 대응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기술 수준이 특히 뛰어난 이유는 고도의 항제밍 능력과 철저한 신호 보안성 때문입니다. 미군은 적군이 IFF 신호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층적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며 데이터 송수신 시 실시간 암호키 교환 방식을 채택하여 신호 보안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미국은 링크 16과 같은 전술 데이터 링크와 IFF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해 함정, 항공기, 육상 전력 간 실시간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같은 최신 항공 전력뿐 아니라 주멀트급,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등 최신 함정들에도 모두 모드5 IFF가 탑재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전력 확대에 따라 인공지능과 자율 무인 체계를 결합한 차세대 IFF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딥러닝 기반의 표적 인식과 고속 암호화 처리를 접목해 미래 전자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미국이 전자전 분야에서 타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미군은 자신들의 최신 암호화키 기술과 항제밍 알고리즘 일부를 공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은 핵심 군사기밀인데요. 특히 암호화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유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술의 핵심 노하우를 쉽사리 개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연구진이 누구도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IFF 시스템을 한국이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군사 선진국가들은 불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의 기대와 달리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양자 암호 기술과 자체 보유 중이던 여러 암호화 기법을 활용해 무려 18개월 만에 독자 암호화키 개발에 성공합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비밀리에 추진된 프로젝트였고 일정 지연이나 보안 누출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긴급 테스트 중 발견된 보안 결함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프로젝트 막판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키가 특정 조건에서 누출될 위험성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구진은 새벽에도 사무실에 모여 밤샘 작업을 했고 실질적인 해킹 시뮬레이션까지 동원해 결함을 바로잡았는데 그것이 단 72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한 것이 놀라운데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은 짧은 시간에 결함 없는 새 알고리즘을 탑재해 성공적으로 미 해군 및 나토와의 호환 테스트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과 나토 관측단 쪽에서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자체적인 암호화 시스템을 완성했느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군은 이제 우리도 충분히 최첨단 보안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된 뒤 모드5는
이전 세대와 달리 암호화 신호 송수신 능력이 월등해졌습니다. 항재민 기능도 대폭 향상되어 저기 전파 교란을 시도해도 신호가 깨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안정성은 곧바로 실제 작전 환경에서 큰 강점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이 개발한 모드5 IFF 피하 식별 장치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인 정조대왕함과 충남함에는 이미 모드5 IFF 장비가 완벽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함정들에는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이 장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레이더로는 표적의 거리, 방향, 속도 정도만 파악할 뿐 그 표적이 아군인지 적군인지까지 정확하게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하 식별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IFF는 항공기나 함정이 보유한 고유 식별 코드를 인식하고 이를 지휘 통제실에 전달해 줍니다. 이를 통해 지휘 체계는 아군을 구별하는 판단을 내리고 다른 표적에는 적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아군 보호와 적군 제압이라는 상반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IFF가 반드시 정확해야만 합니다. 정조대왕함과 충남함은 이 모드5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전투체계와 연동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 정보와 IFF가 제공하는 식별 코드를 결합해 각 표적에 대한 신뢰도 높은 분류를 매 순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해전에서는 오인 사격이 특히 치명적이므로 이렇게 단 한 번의 식별 오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해군은 모드5 IFF를 탑재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추진했습니다. 해군의 각 함정이 서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정조대왕함 레이더가 잡은 표적을 충남함도 즉시 확인하고 그 표적에 대한 IFF 식별 결과를 공유하는 식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는 곧 해상작전의 시너지 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였고 한국 해군이 한층 네트워크 중심 전장에 가까워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전장 환경에서는 이 피하 식별 장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드론, 무인 항공기, 무인 함정 등 무인 체계가 대거 투입되면 인간이 직접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특히 미사일 속도로 움직이는 공중 표적이나 수중에서 잠수함을 감지해야 하는 경우 신속한 식별과 대응이 생존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인 체계들은 AI와 연결된 IFF를 통해 스스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무인 드론이 내가 식별한 표적은 아군 코드가 들어오지 않는 비인가 체계라고 판단하면 자체 알고리즘으로 공격하거나 추적 명령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관여하기 전에 이미 식별부터 교전 판단까지 모두 끝내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AI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IFF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확한 신호와 코드가 있어야 AI도 아군인지 적인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암호화가 허술하거나 적이 IFF 신호를 해킹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결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군이 더욱 양자 암호화 자체 개발 암호화키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입니다. 양자 암호는 원천적으로 도청이나 해킹이 불가능에 가까운 보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장에서는 사실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관련 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독자적 기술로도 미국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작전 수행 능력에서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시절에 단순한 신호 송수신 방식에서 시작된 피하 식별 시스템이 냉전기를 거치며 점점 강력해졌고 이제 모드5라는 강력한 암호화 보안 체계로 진화했습니다. 그 최전선에는 한국군의 독자 개발과 숨겨진 기밀 테스트들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는 IFF가 AI 및 무인 체계와 긴밀히 결합해 우리 군의 전투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오폭이라는 비극적 참사를 최대한 방지하고 아군을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수호자 역할을 하는 무기 체계가 바로 이 피하 식별 장비입니다. 단순히 적이냐 아군이냐를 넘어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장 전역에 뿌려주면서 작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군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최고의 군사기술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